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젠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동안 저번 시간까지 했을 때 저희가 고대 뷰티 디자인 흐름을 보았었고, 그 다음에 중세 뷰티 디자인 흐름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네스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딕 시대 14에서 15세기와 16세기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중세 뷰티 디자인 흐름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세의 어떤 그 흐름은 중세 시대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무래도 좀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는 십자군 전쟁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어떤 우리 뷰티 디자인에서도 흐름적인 부분의 시대적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세 뷰티 디자인에서의 고딕 시대를 본다고 하면요. 보통 이제는 고딕 양식의 기원을 본다고 하면 우리 그때 그 야만족인 코트족에서부터 가져온 곳이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좀 시대적인 비난이 있었는데 이 야만족인 코트족은 뭐라면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했죠? 해상 강도랄지 어떤 야만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 국가에 어떤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들을 코트족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 부를 축적하는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만적인 코트족에서부터 고딕 양식이 왔다라는 데 살짝 비난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특히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먼저 건축이나 이런 그 고딕 미술의 양식은 성당, 건축에서 좀 실현이 됐어서 고딕 양식에서는 성당이나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건축물에서 좀 두각을 일으켰던 문화사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형성되면서 어울려서 조각, 그리고 회화, 공예에서도 이런 포괄적으로 양식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고딕 시대의 시대적 특징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빈번하게 이제는 그 전쟁이 이루어져,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이제는 로마네스크 시대까지도 약간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피폐해진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동양과의 접촉이 조금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무역의 새로운 물품이 물물교환도 이루어지고 오가며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됐고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부흥이 되게 됐고, 일단 물건이 수입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물건들로 인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부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시민 계급의 이제는 어떠한 성장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시대로 본다고 하면 상인들, 그래서 어떤 그 마을에서 그 상인들의 어떤 부축적하는 이런 그룹들로 인해서 어떤 그 마을에 부가 증가가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계급적으로는 계급이 되게 천민에 해당되는데 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민 계급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이 풍족함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그 계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부로 이룬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계급 사회가 되게 혼란이 이루어지고 겪게 됐다라는 이런 문화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전쟁과 사회 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져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과 계속 이어지면서 역시나 이때에도 백년 전쟁의 영향이 유럽을 되게 좀 피폐하게 만들었고요. 일단 백년 전쟁은 프랑스하고 영국 간에 그러니 강대국과 강대국의 어떤 그 서로를 빼앗고 빼앗기는 요런 그러니까 이제는 이탈리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럽에서 되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나라 자체가 어떤 삶의 터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폐한 틈을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 중심으로 신흥 도시들로 인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기반이 마련이 되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잠시 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고딕 시대의 잠깐의 고딕 시대를 통해서 이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극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고 하면 나라적으로 혼란스럽다라고 하면 이젠 어떻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못 살겠고 저렇게 살아도 못 살겠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극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년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흥운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흑사병 재난, 중세시대에서 흑사병 이어서 왜 어, 쥐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2 정도 목숨을 잃게 됐고, 일단 이제 재난들로 발생되면서 되게 혼란한 시기였어요. 되게 우울하고 암울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변화가 생기면 이제는 십자군 전쟁이 계속 실패를 보면서요. 이제는 서서히 신앙심의 냉각이 되고 교황권의 쇠퇴가 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가 어느 정도 약해지게 된다면 쇠퇴가 된다 그러면 그 하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시소 이런 원리처럼. 그런데 이제는 교황권의 쇠퇴가 되면서 왕권의 이제는 강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빈번 그 차이가 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건제도라고 하는 이제 십자군에서 갖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이런 제도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시민 계급이 좀 더 급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 그도 그럴 것처럼 종교적인 부분에서 쇠퇴가 되면서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고 새로운 운동들이 출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시대는 당연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적인 변화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도시 중심적인 경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상공업 만들어서 팔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화폐 경제 발달이 이제 자급자족의 이런 부분들을 침식시켰고 아무래도 상권이 커지다 보니까 도시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 이젠 부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를 축적한 어떤 이제 시민 계급들의 레벨업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계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수용을 볼 수 있는데 사라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사라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제도의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라센의 자연과학이나 비잔틴의 미술 등의 수용은 이슬람 제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종교적인 큰 집단, 굳건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이런 집단들의 이런 사람들이 신중심에서 고딕 시대에서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중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수용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억압되고 절제되고 했던 부분들을 이젠 나의 이제 인간 중심 문화로 오다 보니까 이제 수용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리고 수공업의 발달이라는 것은 원거리 통상의 번영이 되다 보니까 간의 수공업이라고 그래서 대량 생산도 대량 생산이지만 이 내가 직접 만들어서 공예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생산한 이런 부분들을 원거리 통상에 이제는 번영이 되다 보니 이런 간의 수공업이 생산 체제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직물공업의 발달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동양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나라로 좀 뭔가 확장이 되면서 동양과의 접촉을 하다 보니까 직물 이런 공업들이 이젠 이 고딕 시대나 이렇게 유럽에 와서는 어 그냥 한 땀 한 땀 한 땀 이렇게 땄었던 해 놓았던 동양에서 이런 접촉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제 직물 이런 공예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는 경제적인 변화 자체가 이제는 공업화되다 보고 상공업되다 보니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량 생산으로 어쨌든 그래서 유럽의 직물 공업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있는 이 직물이나 이런 자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상당히
유명하고 그리고 되게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을 갖게 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틀담의 성당 아시죠? 노틀담의 성당. 유명하잖아요. 예, 어렸을 때 봤던 노틀담의 성당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곱추, 종을 이렇게 때리는 곱추의 형태를 가진 어떤 그 조금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좀 보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분만 저는 기억에 납니다. 네, 노틀담 성당 하면 그 곱추의 어떤 그 성당을 지키시는 분의 등에 굽은 곱추 형태의 이런 부분들만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노틀담의 성당을 본다면 고딕 건축의 이제 상징인 거죠. 네, 대표적인 예입니다. 첨탑,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뭐냐면, 우리 성당에 가면은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의상을 입은, 뭐, 신부님처럼 아니면은 어떤 그 교황의 옷을 입은 어떤 되게 그 일, 일등인 거죠, 어찌 보면. 그 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글래스에다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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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가지고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게 맞추는. 그래서 보통 성당 가면 성당 요리 보게 되면 그렇게 멋진 깔별로 넣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낸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플라잉 버트레트 그런 부분들이 고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대표적인 게 노틀담의 성당. 네, 보시면 이게 웅장하죠? 그리고 경고한대에 비해서 되게 어느 정도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좀 딱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그다음에 종교적 중심지에서 이때부터는 신앙지로서 뭐가 됐냐면, 그 성당이 교회로서 갖게 되는 의미들을 어, 상징하는 거에서 좀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유럽이나 이렇게 해서 성지순례나 큰 곳에 가게 된다면 이런 성당, 그 시대의 건축의 그 나라의 양식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게 성당이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중세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종교적인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술적 가치를 본다고 하면 여기는 종합예술입니다. 조각, 회화, 다양한 예술 정책과 어울려서 대표적인 고딕 건축의 상징답게 예술적 가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이젠 고딕 시대의 복식사적 배경을 본다고 하면요. 남성복을 보신다고 하면 어떤 상당히 튜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원피스처럼 근데 원피스는 무릎 위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이런 무릎 위의 기장의 튜닉을 입고 조금은 길었던 부분들이 짧아지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재킷으로 된 이제 그 형태의 어떤 도포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는 예전에는 얘가 하나로 그냥 원피스처럼 입었지만 지금은 이거를 앞중앙에 소매단하고 단추로 여밀 수 있는 어,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좀 변화가 조금씩 그러면 벗기도 쉽고 그러니까 입고 벗기 활동하기 편한 실용적인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지 스타일은 네, 꽉 끼는 하이즈 스타일로 남성분들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겉옷 같은 경우는 종류들을 보면은 코트, 서코트라고 하고 그리고 우프랑드 를 입어서요. 여기는 남성들도 오프랑들을 입는데 소말시나 한 후는 뭐가 있냐면 스캘럽 형태 모양을 내었다라는데 스캘럽 형태가 뭐냐면 우리 그 여자아이들, 여성분들 우리 리본 모양처럼 커튼 모양처럼 울퉁불퉁 이렇게 구름 모양의 어떤 소매 그래서 블라우스 그리고 옷깃이나 여기 넥프라나 그리고 소매 그 부분에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요런 부분들 또한 고딕 시대의 복식 사정의 남성복으로 스켈럽이 형태가 모양을 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사용을 했는데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을 신분이나 가문을 중시하는 풍속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우리 말하자면 이제는
문자의 어떤 기호를, 부호를 사용한다거나, 우리 그 왜 반장이면 완장 같은 거 차는 것, 이게 차게 되죠? 이런 부분들로 그들의 신분, 그리고 가문을 중시하는 풍습으로 문장이 등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인 거죠. 말하자면 표징. 음. 근데 배치를 어디에 됐냐? 그러면 결혼한 경우는 좌우에 넣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은 신분이 낮은 분들에겐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도 우리가 신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문장 장식 같은 경우는 자수나 아플리케 같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넣어서 문장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딕 시대의 복식 사정 배경에서 여성복은 어떠하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성복 같은 경우는 코트 아리르라고 하는 이 흰 속옷 위에 걸쳐 이렇게 덧입는 거예요. 덧입어서 처음에 입은 속옷 흰 속옷 같은 원피스형의 이 부분에 걸쳐서 코트 아리르나 또 한 번 걸쳐서 그 위에 또 한 번 걸쳐서 그렇게 해서 튜닉, 서코트, 망토 그리고 우프랑트. 똑같이 남성복에서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튜닉, 서코트, 망토, 그리고 우프랑트 이렇게 입었다라는 것은 덧입고 했다라는 거죠. 디자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어, 상당히 이게 소매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뭐 네크라인은 옆에 크게 트임해서 내가 얼굴에 그리고 목의 넥 라인은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리고 왜 우리 미인들도 쇄골 미인이잖아요. 쇄골이 미인은 미인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쇄골 라인을 조금 더 드러내게 만드는 이런 디자인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나 소매단에는요, 디펙트라고 불리는 장식천으로 달아서 좀 블링블링하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좀 프릴 요런 디자인으로 여성복에 이전 착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단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데, 재단법이 등장하면서 스커트가 이렇게 있으면 허리 라인 뒤쪽에 플레어 넣어가지고 왜 서서히 우리 언발 스커트 있잖아요. 앞쪽으로 갈수록 짧은데 뒤로 갈수록 길어가지고 이렇게 뒷단을 끌게 하는 트레인. 그래서 뒤에다가 어떤 스커트, 그 망토 같은, 그리고 그건데 그게, 아름다운 플레이들을 넣어가지고, 웨딩드레스? 저희 웨딩드레스 부분 보면 뒤에 부분 이렇게 끌어갖고 끌면서 다니잖아요. 네, 그거와 같은 이런 재단법이 발전이 되면서 좀 우아한 이미지, 정말 여성스러운 이런 여성복들, 그러하니 이런 여성복들을 입었을 때에는 활동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더욱더 이 복식사를 즐겼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계급, 그다음에 여전히 신분, 문장을 사용할 정도였으니 그런 부분들은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 자, 서코트하고 우프랑드 이제 좌측에 보시면 서코트, 우프랑드처럼 내가 저 속에는 흰 속옷 같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치마를 걸친 다음에 어떤 벨벳 소재나 이런 남녀 사이에 입었던 좀 큰 코트 느낌의 어,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의복을 좀 착용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성 소매에도 저렇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아, 조금 보면 시대적인 문화적인 사조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둔 어떤 의상 연출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소매를 똑같이 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폴은 크게 지금 여기가 보인다고 하면 앞에 부분 가슴 위에 상반 부분부터 우리가 대꿀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 많이 보였고 얘는 가죽, 보석 같은 걸 넣어서 되게 화려하게 이미 이 천들을 본다고 하면 자수 넣어서 어떤 직물법이 상당히 공업화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자수 형태를 대량 생산으로 해서 그런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프랑드는 착용했던 건데 이제 대형복으로 이제는 코트 말하자면 이렇게 덮어서 내 몸 체온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멋스럽게 만들어서요. 옷깃을 이렇게 올려서 소매가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소매단에다가 이런 이런 장식들을 했다라는 거죠. 천의 모피의 안감, 테두리를 화려하게 했다라는 게 서코트와 오프랑드의 특징입니다. 이게 고딕 시대의 이제는 복식의 배경을 보면 이렇고요. 그럼 고딕 시대 이제는 헤어스타일을 좀 본다고 하면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신체 노출은 항상 이렇게 꺼렸어요. 그래서 덮고 또 뭔가를 더 덧입혀서 입고 그렇게 됐지만 이마에 이 이마가 이때는 넓으면 넓을수록 미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에 있는 모발을 상당히 이렇게 화려하게 뭐 올리면 올릴수록 더 헤어스타일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모발을 뽑거나 높은 모자를 쓰거나 이 화려한 장식과 그 관과 머리띠를 하면 할수록 이 헤어 장신구 스타일에 상당히 표현을 표현을 잘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헤어스타일에 상당히 열망이 높았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들을 하려다 보니 어떨까요? 고대 시대의 헤어스타일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장식도 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머리에 있는 이마를 높여서 머리를 띄운다고 했을 때에는 그 머리에 띄울 정도의 어떠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그리고 장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젠 이 장식도 신분과 결혼 여부, 내가 신분이 어떠하냐, 결혼을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한 요소로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본다고 하면요. 네, 머리를 완전 이렇게 수도승처럼 되게 짧게 저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고딕 시대의 남성들은요, 머리를 5대5 중앙을 갈라서, 어쩐 AI가 그려준 그림인 사진이긴 하지만 되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맨 첫 번째 있는 사진 같은 경우가 네, 이렇게 5대5를 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 그 위에 관을 쓰고 어떤 이렇게 장식을 썼다는 거죠. 또 모자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남성도 긴 머리를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이제는 발달하게 된, 아까 헤어에 대한 열망이 엄청 높았다고 하죠. 음.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머리 형태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머리는 길게 해서요, 닦거나, 아니면 목덜미 위를 롤 모양으로 올려서 거기에다가 머리띠를 두르거나 관을 쓰기도 하는데, 또 스타일이 강화되다 보니까요. 점점 뽕을 띄웠다라는 거죠. 높이 올려서 머리띠를 단단하게 고정해서요. 이마가 높으면 높고 머리카락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좀 더 아름답게 표현을 했다. 아니면 내가 신분상으로 좀 높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발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 차이를 좀 두는데 젊은 여성은 머리를 느슨하게 늘어뜨렸는데 기혼 여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기를 덮지만 뒤에 밑에는 좀 정돈하는 스타일. 이거를 양의 뿔이라고 양갈래로 정돈하는 스타일을 양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높은 이마 위에 높게 올려진 이런 머리들이 고딕 시대의 어떤 헤어스타일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헤어 관리를 했냐, 그리고 장식을 무엇을 했냐라고 한다면, 일단 금발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색의 머리를 염색을 하고, 그리고 향기를 주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그렇게 해서 향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 어떨까요? 염색약도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머리에 바르는 어떤 향수 같은 것도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물막 장식을 했는데요. 그물망 장식을 해서 삐져나게 튀어나오는 머리들을 말끔하게 이렇게 덮듯이. 근데 거기 그물망 장식에는 또 보석들도 많이 장식을 해가지고요. 덮어 씌우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레스핀과 크레스피네트, 이거는 이제는 머리를 싸는데 머리망에 하는 장식들인데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은 베일, 덮어서 뭔가 나를 어떠한 그 신분, 어떤 표현, 결혼 여부에 이전한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숙한 여인상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작은 베일 같은 경우도 덮었다. 그게 크리스피네트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관리와 장식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머리 장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고딕 내에서는 어때요? 노틀담 성당이 아직까지도 중세는 조금씩 이제는 운동이 시작이 됐어. 르네상스 시대에 중세, 근세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개인 중심에서 인간 중심이 됐지만 아직까지 고딕 시대에서는 어때요? 종교적인 중세에 갖고 있던 그 억압이나 종교적인 특색이나 이런 색깔들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종교적인 머리 장식에 고스란히 전달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베일을 이게 말하면 지금 우리 카톨릭에서 성당에서 어떤 면사포를 쓰는 근데 그 면사포가 하얀 색깔이어서 이 지금 이 면사포의 앞쪽처럼 이런 앞쪽처럼 이렇게 멋있는 장수 그 들어갔죠. 자수가 그리고 그물망 같은 형태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건 금지돼 있어서 베일을 써서 어,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레트라고 하는 머리 덮기 같은 경우는 이 또한 뭐 베일하고 또 다른 뭐 용도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턱하고 목을 덮어서요. 흰 린넨 천으로다가 그리고 귀 위에 모자에 꽂아서 넣고 머릿속에 있는 바레트 머리에 있는 그 머리 헤어는 정돈한 상태. 그래서 종교적 관습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수녀님, 음, 카톨릭에 계시는 수녀님들, 이렇게 해서 얼굴만 보이게 진행하는 요런 또 린넨 천으로 하는 요런 관습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딕 시대에 조금 장식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에넥 모자라고 해서요. 여기는 어, 에넥 부인이 고안을 해냈어요. 물론 첫 번째 계신 분이 에넥 부인은 아니시지만 네, 에넥 모자라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 여기 보실까요? 어, 네. 중세의 어떤 그림 이미지를 본다고 하면 이런 모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뾰족한 모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베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가장 특징적인 모자로 표현도 되고 있거든요. 고딕 시대에. 그래서 엔행 부인이 고안을 해낸 건데, 건축의 뾰족함을 가장 잘 살리고 있어서, 얘가 지금 그 엔행은 딱딱한 천으로 여기에 좀 깔때기 같이 이게 만들어서 원추형의 모자를 만들어서요. 그 위에다가요. 베일을 또 덮어서요. 옷자락처럼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러면 상당히 이 원추형의 이 천도 무거운데 그 베일까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다 보니까 활동이 좀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외관은 이게 당시에 약간 의복의 가냘픈 실루엣과 함께 고딕 형태를 잘 반영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15세기에 보면은 상당히 예능 모자가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편함으로 곧 조금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점차 16세기에 와서는 르네상스 영향을 이탈리아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됐는데 점차 15세기 말 중세 시대 르네상스 초기 이때의 특징들을 본다고 하면 단조로운 형태에서 장식을 많이 했어요. 중세 시대에는. 그런데 또 르네상스 초기에는 조금 더 간소화된 이런 사상들로 인해서 영향과 변화를 미치게 됐고요. 점차 이제는 단조로운 형태가 변화되어 갔었다. 고딕 때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고딕 시대에서는 그런 이후에 헤어스타일링을 살펴보았었는데 메이크업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그 메이크업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중세라고 본다고 하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아무 시기에 전염병이 있었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억압점, 이런 기준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메이크업에 대해서 혐오적인 사상이 있었던 게 전반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르네상스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상태.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의 화장에 대한 혐오 풍조가 있어서요. 이제 약간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보면 이상적인 여성 아름다움에 대한 규범이라고 한다면 이제 화장을 안 하고 수수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여성으로서 어떤 실루엣에 대한 전해져 오는 또 아름다움의 기준, 이런 획일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은 끊임없이 예전에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끊임없이 여성들의 어떠한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상당히 그런 이데올로기가 뒷받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여성의 화장에 대한 혐오랄지 아니면 어떤 계급으로 조금 낮은 계급들일수록 아니면 직업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일수록 메이크업이나 화장이나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여성들의 특권들을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르네상스 시대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건데, 르네상스의 신운동의 영향은 일단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 변화에서 어, 여성의 화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개성을 중시하게 되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서서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 관심이 다시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세대가 이렇다면 어느 한 세대는 저렇고.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이게 이 시대가 딱 끝나고 이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가 끝날 때쯤 서서히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로 흡수해 가버리는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이 이제 유럽에 확산이 된다는 것은 왕족은 이제 왕족끼리의 결혼으로 인해서 왜 왕족끼리 결혼을 할까요? 아까 교회에 세태가 되고 교환권이 세태가 되면서 왕족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했죠. 시소처럼. 근데 왕족의 결혼의 영향은 서로 전쟁을, 이제 전쟁으로 지쳤다 보니까 왕족 간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윈윈하는 시대, 서로 잘 사는 어떤 동맹의 시대가 이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유럽 간 국가들끼리 서로 간에 왕족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요. 어, 이 고대의 화장이 좀 쉽게 유럽으로 확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법이 시작이 되면서 일단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피부 있잖아요. 그리고 핑크색의 수성 안료를 사용해가지고 붉어 보이는 조금 생기가 있어 보이는 다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을 쓰기 위해서 그 하얀 화장법,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납중독, 피부를 희게 가꾸기 위한 이런 납중독의 어떤 배견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폐허가 좀 있었다고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유럽 확산이 되면서 문화적인 교류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이제 왕실 간의 결혼을 하다 보니 왜 그 왕실에서의 최고의 문화들이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됐고, 지역별로 이제 선호하는 화장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나는 특산물이 다르고, 가루를 채취해서 그 가루로 어떤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로 메이크업 재료들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특색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하얀 피부, 이 고대 시대는 꽤나 오랜 시간 도록 하얀 색깔의 피부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걸 고수하기 위해서들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입술과 치아 미용인데, 이제 치아 같은 경우도 희게 갖고 와요. 그리고 근데 입술 같은 경우는
뺨, 손톱 이런 것들을 붉은색을 선호를 했는데 그건 역시 또한 흰색 피부에 혈색을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붉은색을 선호를 했다. 그리고 입술 형태는 볼륨 있는 도톰한 형태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치아 미용 같은 경우도 흰색에 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블러셔나 그리고 볼륨 있는 도톰한 형태의 입술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아름다움의 여성의 어떤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별로 입술 색깔도 달랐죠. 네, 스페인에서는 장미색의 입술 연지가 있다면 독일, 영국에서는 오렌지, 프랑스에는 진홍색 입술 연지. 왜 그렇다? 그 컬러를 내가 화장품으로 채취해서 갖고 올 때는 기후적으로 나라별로 각각의 채취할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색깔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마와 눈썹 관리. 넓은 이마가 중심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넓은 이마의 미학이라면 앞머리를 뽑아요. 그리고 밀어요. 그래서 넓게 가꾸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마가 조금 그러니까 조시대의 여성들을 본다고 하면 이마가 상당히 이렇게 넓게 벗겨져 있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눈썹 스타일은 아치처럼 둥글게 하는데요. 그것들은 더 이마를 더 넓게 보이게 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마하고 눈썹 관리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거칠거칠한 피부, 그러니까 모발이 많아가지고 생기는 여성스러운 것에 유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모발 제거인데요. 이제는 제거를 할 수 있는 혼합물들이 용황이나 생석회 그런 것들을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털을 왜 그럴까요? 어, 얼굴에 이마가 넓은 게 미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야 그리고 배곡 같은 피부 그리고 흰 피부, 그 드러나고 있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털이, 털 제거를 해야지만이 미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매끄러운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갖기 위해서 이런 모발 제거 방법들도 발달하게 됐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지를 하는 방법 중에 그 털을 되게 흉하게 보았기 때문에 흉한 털이 다시 나지 않게 박쥐, 개구리 피 식초에 절여서 이 양배추를 태워가지고 그 재 등을 발라가지고 억제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관리 같은 역시나 금발이나 검은색 이런 부분들을 가꾸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달걀 흰자, 비누 혼합한 것으로 어떤 테라피, 그리고 우리가 컨디셔너 해가지고 헤어 모발팩 만들어서 모발의 질을 되게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지금 모발 제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유행했던 메이크업 패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 서서히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법들이 그냥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염색 같은 경우 선호 색색은 검정색이나 금발인데요. 아까 달걀 흰자하고 비누를 혼합해가지고 감았댔죠. 어떤 그 세정 효과를 위해서 색깔을 입히는 동시에 세정 효과도 주고 그리고 금발은 귀족 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 금발의 색깔을 염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용하는 도구들이나 이런 염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귀족 여성이나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도 했겠지만 그래도 그 재료들을 사려고 하면 비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염색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냥 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딕시대 미용 재료들을 본다고 하면요. 모발 제거에 사용한 것들, 그리고 모발 재생 방지는 박쥐, 개구리 피, 그리고 식물성 재료는 양배추를 태워가지고 나온 그 젤을 모발 관리에다 사용을 했다. 이게 되게 조금 지혜로운과 관련이 됐는데, 그리고
달걀 흰자와 비누. 우리가 달걀 흰자, 그 부분은 우리 세정하고도 상당히, 음, 연결이 많은데, 염색을 하는데 이제 달걀 흰자가 사용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참 조금 생소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 고대 시대에 미용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미용법을 조금씩 익혀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 역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고대시대 미용의 종합적 특징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신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현들이 달랐겠죠.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하고 미적 기준이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문화적 교류 같은 경우는 십자군 전쟁하고 왕족 간의 결혼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미적 기준은 넓은 이마, 가는 눈썹, 흰색 피부, 붉은 입술의 이상화라는데 네, 그렇게 해서 흰색 피부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붉은 색깔의 살색 있는 입술은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이 시대적 변화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 이유가 이제 조금씩 서서히 들어오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환기에 단순화되고 단조로운 이런 미용 스타일이 조금씩 종합적 특징으로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근세 뷰티 디자인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는 잠시 공유 중지하고 녹화를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녹화를 하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